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그걸 금융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지금 알리페이, 위챗페이, QR코드 그 결제가 네. 그 압도적이잖아요. 예. 우리 신용카드를 건너뛰어서 QR로 바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지털 전환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금융, 디지털 결제, 간편 결제에서 압도적으로 됐고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미중 화폐 전쟁을 쓰신 조경엽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 쪽에 오래 있었고요. 경제신문사에 매일경제신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KB금융지주연구소에 갈 기회가 있어서 네. 그쪽에서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셨지만 KB금융 경영연구소장 네. 네. 진짜 제 연구소장님이시죠. 제가 지금 더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을 보면서 이제 생각난 게 화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 보세요? 아니면 좀 길게 갈 거라 보세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책에서 쓰기는 적어도 한 세대 안에는 달러 패권 유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게 저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닉슨 쇼크도 거쳤고 또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거치면서 달러는 대체로 더 강해졌거든요. 또 지금 세상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달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뭐 100년 전에도 그랬냐? 100년 전은 아니잖아요. 파운드가 뭐 전 세계를 지배하진 않았죠. 어쨌든 기축통화는 당시에는 파운드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달러 패권이라는 것도 뭐 난공불락이다, 뭐 영원하다 이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기축통화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깊이나 네. 또 외환시장이나 자본시장이 다 개방돼 있어야 되고요. 또 법과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신뢰나 또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종합적인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미지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되는 거고 또 뭐 법치가 있어야 되고 또 인권 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소위 금융 패권 또 금융 패권은 패권의 완성이거든요. 네.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패권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유한화 패권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배 반, 2배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커져가야 될 것이고요. 지난 2, 3년 전에만 해도 2025년에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 30몇 년 전에 이게 많았잖아요. 예, 많아요.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오히려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부실, 지방정부 부채, 여러 가지 격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내부 과잉 생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경제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아직 앞서지 못한 상황이고 또 금융 패권이라는 게 좀 독특한데요. 저도 이번에 이제 책을 쓰면서 조금 더 이렇게 알게 되고 이랬는데 기존의 관행은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왜 미국채를 그렇게 열심히 쳐다봅니까? 네. 미국채 뭐 10년물 금리를 매일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자들이 다 관심 갖잖아요. 예. 왜? 전 세계 기반이잖아요. 전 세계 연금이나 금융회사들이 담보로 쓰기도 하고 장기채를 갖다가 자기의 어떤 예를 들면은 리스크 관리에도 활용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전 세계 무역거래, 자본거래 상당히 압도적인 비중으로 달러로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뭐 1, 20년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주 정착되어 있는 관행인데 이 달러 체제로 돌아가는 이 관행과 현재 상태를 바뀌는 게 대해서는 금융이라는 게 되게 예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뀌면요. 강대국보다 신흥국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 전환기에는 오히려 신흥국들이 그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정착된 기존 체제, 전통 금융권에서는 적어도 달러 패권, 또 달러가 움직이는 글로벌 경제라는 게 워낙 정착돼 있고 관행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또 바꾸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걸 따져보면 소위 그 유한화 패권이 어느 한순간 또 단시일 내에 10년, 20년이 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있어서 좀 달라지는 게 전 대표님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국채값이 폭락하고 네. 또 우리나라 환율이 1,450, 60원 가다가
거의 막 며칠 사이에 10원, 그렇죠. 100원 막 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어쨌든 그 얘기는 달러에 대한 신뢰, 또 트럼프가 이기 집권 후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제도에 대한 또 불안감, 안정감이 아닌 이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 아, 그렇죠. 예. 이 견딜 수 있겠냐. 근데 저는 우리 전 대표도 보셨겠지만은 미국 의회 예산처라는 곳이 되게 비교적 중립적으로 예측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예측하기를 뭐 2030년에는 GDP 대비 130 몇 프로인가요? 되게 이대로 가면 그리고 또 무디스가 왜 등급을 낮췄습니까? 사실 10몇 년 전에 낮췄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사실 트리플 A 국가는 아니죠. 네네. 사실상 예. 딱 하나 남아 있었던 거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놓고 보면 무디스도 그 얘기했잖아요. 미 행정부와 의회가 국가 부채를 해결할 의지와 여러 가지 뭐 협상인에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의지도 없고 그런 것들을 두고 봤을 때는 적어도 미국의 달러 체제라는 것이 과거처럼 난공불락이다. 그야말로 대단히 안전하다. 여기서 제가 또 얘기가 딴 데로 흐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외환위기도 봤고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도 봤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부실이라는 미국이 촉발한 거잖아요. 미국이 원인이 돼서 전 세계가 다 어떻게 보면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특히 네. 신흥국이 어려웠잖아요. 네. 우리도 뭐 환율이라는데. 근데 그 당시에 불과 글로벌 위기 그때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이 이제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 벤이라고 할 정도로 예. 돈 막 풀어가지고 좀 이게 좀 잦아들었잖아요. 네. 잦아든 다음에 곧바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안전사상 손으로 놓고 달러를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환율이 막 이렇게 되고 그 당시 다시 또 이제 뭐 달러가 이제 위기 속에서 선호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냐. 이제는 예. 왜냐? 제가 뭐 이제 위안화를 늘 앞세우고 수는 없는데요. 상당히 대안이 생긴 거죠. 위안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싹이 된 거죠. 싹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위안화는 분명코 달러에 대한 도전 세력입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다가 위안화의 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내부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물론 빅테크 쪽에서도 강하고 지금 뭐 바이든 때부터 트럼프 때까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라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러스벨트에 있는 자기 지지층 있잖아요. 예. 또 미국인들이 바라는 일자리 또 코로나 때 겪었던 공급망 재편 붕괴 속에서 겪었던 그런 낭패를 겪었잖아요. 그런 걸 다시 다 이렇게 하고 특히 중국 제조 2025가 미국을 엄청 자극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앞으로 산업이나 기술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권을 끌고 가야 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될 수 있겠냐? 네. 지난 30년 동안 금융자본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쪽으로 금융자본주의의 기본은 결국 달러 기반 아니겠어요? 예. 그 달러 기반 속에서 글로벌 IB가 다 미국에 있는 거고 네. 뉴욕 증시 나스닥이 다 전 세계 돈을 다 물론 거기서 돈도 조달하지만 자본시장도 거기가 대표성이 있는 거고요. 글로벌 금융시장도 달러로 다 돌아갔던 이 체제 거기에서 미국이 얻었던 여러 가지 무형의 또는 뭐 유무형의 이득 같은 게 너무 컸었는데 그것도 먹고 제조업도 먹고 그럼 딴 데는 또 중국이 이미 많이 갔고 한국도 있고 또 일본도 또 반도체도 하고 새로 막 오지 않습니까? 독일도 강하고 이런 것까지 다 미국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면은 지금 위안화가 어쨌든 패권을 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좀 도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어떤 것들을 좀 도전하고 있나요? 네. 제가 이렇게 이번에 하면서 쭉 이렇게 공부도 더 하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한번 보려고 해봤습니다. 물론 달러가 하던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로 해왔습니다. 달러가 패권을 어떻게 형성해왔고 그 사이에 뭘 해왔는지 이걸 그대로 다 해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안화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를 완성했습니다. 통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화수합 체제를 다 갖춰놓고 있어요. 물론 위안화만 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위안화 중심의 통화수합 체제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뭐가 거래가 됩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잖아요. 달러죠. 예. 네. 물론 이제 소위 우리가 그 금융허브라고 하는 런던, 프랑크푸르트, 도쿄 이런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유로, 예. 런던이라고 하면 파운드 유로도 있을 거고 파운드 엔도 있고 뭐 이렇게 거래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이라고 하면 원달러 뿐이잖아요. 거의 사실상. 거의 대부분. 다른 것도 거래는 되겠죠. 대부분이 그게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비슷한 시장을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금융허브 중심으로 열고 있습니다. 영국이 가장 초창기에 했습니다. 영국이. 그 영국이 금융허브잖아요. 런던에 그걸 제일 먼저 열었어요. 영국하고 이제 중국이 금융으로 좀 밀접하게 같이 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걸 해서 그 주요 금융허브에 프랑크푸르트라든가 뭐 서울에도 있습니다. 2014년인 걸로 제가 아는데 정확한 횟수는 있지만 서울에도 유일하게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가 거래되고 네.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서울에 열려져 있습니다. 네. 물론 상해에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규모는 아직 미미하죠. 네. 이제 제가 다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한때 원엔 시장이 직거래 시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경제가 가까울 때. 근데 그거는 그리고 오래 못 갔습니다. 제가 1년도 안 간 걸로 알아요. 다 기억도 못하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초기에 좀 하다가 이게 워낙 거래량도 없고 이래서 이제 없어졌는데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뭐 조금씩 늘고는 있고 또 그 은행끼리 금융회사끼리 소위 이제 홀세일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그런 쪽 중심으로 되고 있지만 지금 꾸준히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시장이 개선한 데를 왔었는데 거기다가 스위프트망 아시잖아요. 네. 세계 모든 은행이 송금하고 지급 결제할 때는 그 스위프트망이 하는데 중국이 CIPS라고 국경간 결제망을 자기들 만들어뒀잖아요. 그걸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그 스위프트 제재를 당했잖아요. 그 대신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그 중국이 만든 스위프트망인 CIPS라는 국경간 결제망을 활용해서 지금 거의 반 이상의 거래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비중이 높다고 그래요. 예. 그거는 발표 자료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나타났겠지만은 그것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 여행 가면 국내에서 쓰던 신용카드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저 비자 아니면 마스터 많이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예. 비싸 마스터 예. 그 카드 구석에 찍힌 거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자 마스터 우리 국내에서 쓰는 뭐 특히 체크하는 말도 전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자 마스터를 찍어갖고 가는 거는 사실상 달러 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달러 결제망에. 예. 비자 마스터는 기본적으로 달러로 결제합니다. 이 두 개 나라가 다 미국 회사잖아요. 예. 미국 신용을 낮췄던 무디스 S&P 세 개 중에 두 개가 미국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자 마스터 좀 멀리 돌아가는데요. 비자 마스터를 대응해서 유니온페이라고 은연페이를 중국 정부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그 위안화 기반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위안화겠죠. 물론 달러도 되지 않겠어요? 보통 그 은행 가서 만들 때 유니온페이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신용카드 회사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국내 뭐 전체 신용카드 회사에서 거의 대부분 유니온페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유니온페이가 중국이나 또 중화권에서 주로 될 거고 동남아나 이렇게 될 거고 그러나 이제 다른 나라들에도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아까 글로벌 신용 평가회사 예. 그것도 다궁이라고 그것도 만들었어요. 네. 그것도 원래 있던 회사를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거 글로벌 신용 평가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이제 자체적인 문제, 또 부실한 평가, 자체가 기준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돼서 사실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실상 뭐 실패작인데 지금 그 회사가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가동 대원이 있다고 하는데. 당초 의도대로는 안 됐는데 예. 이런 식으로 다 됐고요. 거기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은행과 IMF가 브레튼 체제, 우주 체제의 핵심이잖아요. 네. AIIB는 중국이 만든 사실 세계은행이잖아요. 1대1로 보십시오. 전 세계 100몇 개국이 참여돼 있잖아요. 1대1로. 그런데다가 제가 또 혹시 나중에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지만은 브릭스 플러스라고 브릭스도 신개발은행이라고 브릭스의 세계은행이 있습니다. 네. 또 CRA라고 비상대응기금이라는
브릭스에 또 IMF 같은 게 있어요. 물론 IMF 규모는 훨씬 작죠. 그러나 1차적으로 브릭스 회원국 간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1차 대응할 수 있는 구조는 갖춰놔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브릭스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조에서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워낙 규모가 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중국은 또 IMF SDR에 편입됐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화폐 기축통화 후보라는 측면에서 인정받은 거거든요. 공인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아주 규모는 적지만 위안화를 외환 보유액에 많이 편입시키고 있잖아요. 핵심은 중국은 위안화 중심의 글로벌 금융체제, 국제금융체제 시스템은 완성돼 있다. 그게 얼마나 작동되는지 비중이 뭐 작지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중국 하면은 요새 많이 또 하는 게 디지털 화폐 이렇잖아요. 예. 그쪽이라던가 뭐 페이 쪽이나 이런 쪽을 많이 되게 좀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게 좀 달러에 대한 도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미중 화폐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다 보니까 디지털 화폐라는 부분은 이제 제가 앞부분에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좀 공부를 좀 새로 좀 해봤는데요. 네. 근데 제가 생각에는 조금 얘기를 좀 길게 펼쳐놓고 보면 중국은 등소평의 그 개혁 개방이라는 것으로 중국의 정책 제도적으로 경제 성장의 어떤 기반을 만들었다고 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운 좋게도 세계화 시대였잖아요. 네. 전 세계가 시장 경제를 확산하고 저는 중국이 이 지난 신중국 성립 이후에 지금까지 뭐 경제적으로든 중국 전체로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제가 그 경제나 금융 쪽, 금융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얼마? 저는 2001년 WTO 가입이라고 봅니다. 네. 압도적으로 지금 와서 미국이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쵸. 당시 클린턴은 이러저런 이유로 반대하는 인권단체 또는 뭐 의회 반대, 지적자금 침해 이런 부분을 다 설득했잖아요. 이렇게 큰 나라를 놔두고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경제적으로 이렇게 협력하다 보면 결국 시장 경제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차츰차츰 넘어오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좀 얘기가 딴 데로 흐르는 걸 좀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생각에는 뭐 정말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국이 그러면 언제 생각을 바꿨을까? 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이 내 길을 가겠다. 예. 그러니까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예. 미국 중심 또는 뭐 서방의 어떤 체제 예.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예. 우리 길을 가겠다. 소위 중국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예.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이런 길을 우리가 가겠다. 이런 걸 언제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저라면 리먼 때 생각했을 수도 생각보다 건드려 볼만 하겠네? 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 미국에서 나온 그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예.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뭐 애초부터 계획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제 책에도 이제 조금씩 언급이 돼 있는데 100년의 마라톤이나 롱 게임이라든가 또는 라이트하이저인가요? 예. 또는 샴본가요? 이런 분들이 쓴 책이나 글을 보면 중국은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네. 예. 애초부터 중국은 미국과에서 소위 5월 동주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일단은 힘이 약했을 때는 네. 이게 같이 이렇게 그쵸. 있다가 소위 게릴라 전술 비슷한 거죠. 중국 대장정 때도 국공 합작을 힘이 딸리면 국공 합작하고 또 뭐 힘이 생기면 그냥 또 싸우고 그쵸. 경제적으로 이득을 준다니까 예. 우선 WTO 빨리 받아놓고 여기는 경제적으로 솔직히 미국도 유리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제조업이라는 걸 그럼요. 넣어야지 자기들이 예. 경제적 이익으로 클린턴이 결국은 정치 논리를 설득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 예. 당시 벌써 10억 명 넘는 이 시장을 놓고 그 시장이 열리는데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면서 또 중국이랑 시장이 열려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중국이랑 시장이 열리면서 큰 덕을 본 겁니다. 사실은 서로 간에 윈윈을 한 거죠.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거래였었죠. 양쪽 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때 중국은 그 위기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그 후에 미국과 G7 유럽 선진국들이 발목이 잡혔잖아요. 몇 년 동안. 예. 잡힌 사이에 그 틈새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밀고 들어간 거죠. 그 기회를 저는 밀고 들어갔다 봐요. 1대1론이 뭘 좀 이런 것들이 다 그 후에 또 위안화 국제화의 구체적인 전략의 시작도 미국의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제 뭐 100년의 계획이 있었냐, 뭐 어떻냐, 애초부터 중국은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구체적으로 중국이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 후의 제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예. 결국 그 아까 두 사건 글로벌 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가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 길, 중국 모델, 베이징 컨센서스를 제시하고 미국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또 우리 길을 가는 게 좋겠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 내부 사정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내부의 이제 개혁 개방 이후에 어느 길을 갈 것이냐. 그렇잖아요. 예. 어쨌든 중국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이렇게 쭉 밀고 가다가 보면 자본주의 국가 또 안전한 시장 경제로 가게 되면 중국 공산당이 내세웠던 많은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과 기틀들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중국이 CBDC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용화했겠습니까? 예.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고속 성장 과정에서 세계화의 물결을 탔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를 제대로 타고 올라서 그 바람을 타서 나는 저는 중국이 고도 성장의 그 길로 들어섰다고 보고요. 그걸 금융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중국은 지금 알리페이, 위챗페이, QR코드 그 결제가 네. 그 압도적이잖아요. 네. 우리는 뭐든지 신용카드를 하잖아요. 네. 뭐 기후동행 카드도 신용카드에다 넣죠. 뭐도 신용카드에 넣죠. 뭐든지 신용카드 냈잖아요. 하다못해 기프트 카드 신용카드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네. 물론 이름은 체크카드라고 하지만 사실상 신용카드 연장선상이고 모든 그쵸, 거 선불카드 신용카드, 개념이죠. 선불카드잖아요. 예. 그 전부 가면은 예. 가게에 가면은 그 신용카드 리더기 있는 거잖아요. 중국은 그것까지 안 한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건너뛰어서 QR로 바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지털 전환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금융, 디지털 결제, 간편 결제에서 압도적으로 됐고요. 거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 디지털 소위 혁명 시대의 산업 측면에서 기술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거의 따라잡은 것처럼 중국이 기존 전통 금융 체제에서 달러 패권이 워낙 강고하고 견고하니까 디지털 위안화로 그 틈새라고 그럴까 좀 건너뛰기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왜 트럼프가 이기 시작하자마자 행정명령 왕창 내린 날이 있었잖아요. 예.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CBDC를 개발, 뭐 발행, 뭐 연구, 뭐 유통 이거 전면 금지시켰잖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서 모든 정책이 다 지금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특히 금융 패권이나 측면에서 봤을 때는 CBDC가 이제 그 디지털 화폐로서 글로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래. 이 어떻게 보면 싹을 꺾자. 이 대목에서 발목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CBDC와 지금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쟁으로 이제 바뀌었네요. 예.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CBDC를 하면 무슨 장점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종이 없는 화폐, 페이퍼리스 예. 그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모든 게 디지털로 거래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전통적인 우리가 스위프트나 이런 데로 거래하게 되면 뭐 수수료도 많이 내야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속도도 늦고 그 자체가 달러 체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면 이건 중앙은행에서 정부가 주관하고 모든 걸 관장하고 그쵸.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이고요. 예.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한다는 거죠. 네. 민간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은행만 하겠다. 또 뭐 빅테크, 핀테크도 해줘라.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좀 맞서고 있잖아요. 미국은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구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블록체인 기반이 아닙니다. 중앙화 기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디지털 CBDC는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 원래부터 블록체인 기반인 거예요. 암호화폐 생태계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 점에 있어서 그러면 왜 CBDC를 놔두고 CBDC를 금지시키고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을까? 이거는 이제 벌써 오래 전부터 저도 이제 그런 그 암호화폐 생태계를 조금 보면서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왜 생겼습니까? 거래의 편의성을 위해서 생겼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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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래의 편의성이 필요한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급변동하잖아요. 바뀌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테이블하게 안정화시키려고. 네네. 합니다.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워낙 가격이 선정하니까 우리나라 중앙화 거래소든 뭐 이런 데서 전 세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시세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시세도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어떤 거래소는 원화 시세도 있고 시세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이기도 하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하나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원화는 이제 원화로 거래가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하고 1대1 매칭이 돼 있잖아요. 네. 달러 또는 달러 국채를 미국 국채라든가 달러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딱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정부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패권을 구축해 준 겁니다. 예, 도와준 거죠. 예. 예. 미리 좀 달러 패권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과거에 이걸 어디에 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었을 거고요. 이게 어떻게 확장될지 모르고 우선 전통 금융권에 있는 기존의 달러 체제가 공격받거나 이 달러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만 우선 걱정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는 달러네. 이거는 그 달러 체제를 크립토 생태계에 확실하게 뿌리 박아놨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들이 된 것 같고요. 그 점에 있어서 미국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네. USDT, USDC를 물론 바이낸스 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페이 예, 코인도 예, 있고 막 있지만 근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 우리 전통 금융권에서 달러 비중보다 훨씬 높잖아요. 우리는 유로도 있잖아요. 엔화도 있고 뭐 위안도 있고 파운드도 있는데 여기는 뭐 거의 그런 건 아주 미미하거든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뭐 퍼센트는 계산해 봐야겠지만 90% 이상 그쵸. 압도적인 장악력을 갖고 예. 있잖아요.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걸 장악을 했는데 지금은 과거 몇 년 전하고 지금의 차이는 뭐냐. 이것도 제 그냥 좀 상상으로 생각해보고 예.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지금 보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크립토 생태계가 아니라 일반 실물에서 쓰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또는 뭐 비트코인 같은 게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하여튼 그 워낙 그 자기 나라 화폐가 신뢰도 없고 막 인플레이션가 극심한 예, 나라들에서는 예. 가치 제한 수단을 쓰이고 있고 거래 수단을 쓰이고 예.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미국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기존에 깔려 있는 전통 금융권의 달러 체제 있잖아요. 네. 이걸 종이 화폐가 어쨌든 지배했잖아요. 종이 화폐가 물론 이제 통신이나 이런 수단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무역과 자본거에 쓰였지만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것이 디지털 거래로 바뀌잖아요. 네. 스마트폰과 통신만 있으면 연결되잖아요. 이 사회로 이런 세상으로 갔을 때 소위 디지털 화폐, 디지털 금융 결제 시대에 달러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통 금융권에 달러가 퍼져 있는데 거기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훨씬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영도 받을 거고 특히 신흥국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왜 막 그 되게 이창용 총재까지 나서서 은행들한테 빨리 좀 스테이블 코인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줄 수 있는 위협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생각보다 어떤 상황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대개 보면은 큰 소위 디지털 화폐, 디지털 시대의 금융의 지급 결제
또는 금융 패권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가져올 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